자, 이제 통정의 표시 들어가 보죠. 이제 7번 들어갑니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이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는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통정의 표시는 말 그대로 서로 짜고 한 거죠. 짜고. 통정의 표시. 자, 갑과 을이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짜로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합의가 된 거죠. 합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통정의 표시라 하죠.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하면서 당사자끼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알았거나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자, 무효지만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즉 등기 말소 청구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 등기를 믿고 선의인 제3자가 자,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뭐 사서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요 일건 줄 알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든지 가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발생한 뭐 요 사람의 채권자가 이 가장 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제3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선이라면 요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얘기니까 그 사람의 권리는 보호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자가 누군지 이런 걸 주로 이제 이쪽에서 많이 물어보죠.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푸시면 돼요. 자, 1번은 통정의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았고. 통정의 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고. 3번. 하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다시 정리하죠. 원래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거나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들은 다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오는 비, 통, 착사강은 물론 취소지만 이쪽 파트에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됐고. 자, 4번 허위 표시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이면서 무과실 아니라고 그랬죠.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선이기만 해서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구조가. 근데 제3자는 선, 악만 따지지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가장 소비대차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관제인 제3자 맞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들어갑니다. 통정의 표시 틀린 거.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밖의 얘기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정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아까 보셨던 이중매매하고 통정의 표시인데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통정의 표시에서는 대상이 돼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2번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자, 제3자가 악이라면 무효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얘한테 소송에서 이기려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 줘야 되겠지. 제3자가 스스로 자기가 선이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즉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얘기죠. 추정되는 걸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죠. 3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파산 관제인
자, 이 사람은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죠. 근데 문제는 선악의를 따져야 되는데 선이냐 악이냐는 이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파산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산 채권자 전부 악의일 때만 파산 관제인도 악의로 취급을 한다. 전부가 악의에 돼야 경우만 파산 관제인도 악의로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일부만 선이라면 여전히 파산 관제인은 선의 제3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3번 틀린 얘기가 돼요. 4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세웠고, 자, 이것도 대출 명의대여를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의대여는 빚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딱 하나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게 이 판례인데 키워드는 여기 있죠. 여기 금융기관도 그걸 양해했단 말이야. 다 알면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건 통정의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5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외형된 형성된 법률관계가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한 사람이죠. 제3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채권에 대해서 했냐 부동산에 대해서 했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인도까지 해줘야 되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했던 뭐 했던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안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인도까지 한 사람이 해제에선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통정의 표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채권에 대한 것이든 부동산에 대한 것이든 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된다. 다시 잡았고요. 자, 9번을 봅시다.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러네. 옳은 거. 기억번 민법 제108조 제2항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족하지 무과실 필요는 없다. 옳은 얘기죠. 니은번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은 자, 한 자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이전받거나 인수한 자는 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지요. 맞았어요. 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어쨌든 채권이 있는데 그게 가짜로 양도한 척 꾸며가지고 양도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를 했으니까, 자, 압류 채권자는 바로 이 채권을 압류를 했으니 얘는 제3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쉬운 것부터 부동산인데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요 의뢰 채권자라는 사람이 얘건 줄 알고 이 부동산을 압류를 했다. 압류 채권자죠, 얘가. 당연히 그러면 이 통정허위 표시로 보호되는 제3자 맞죠? 자, 근데 이걸 부동산을 채권으로 바꿔놓으시라고, 채권으로. 즉, 갑이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B라는 사람한테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즉, 얘가 임차인인가요?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지금 을한테 아주 넘긴 게 아니라 가짜로 양도한 척 꾸며가지고 넘긴 거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채권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양도했는데, 자, 이건 등기계 같은 건 안 되겠죠. 자, 근데 또 이것을 이 양수인의, 이 사람의 또 채권자가 또 얘가 완전히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줄 알고, 얘 건 줄 알고 또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짜로 양도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가장 양도가 통정허위 표시인데 여기에서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얘 맞죠? 압류했으니까.
참 이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뭘 알면서 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다, 했어, 또는 받았다, 그럼 제3자인데 다만 계약이 나오면 얘는 아니다. 계약 자체를 이전받았으니까. 얘도 맞죠. 그래서 5번이 된다. 5번 경련디귿.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자, 10번 통정어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줬다고 해서 이걸 불법 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죠. 즉 불법 원인급여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급여한 거니까, 즉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통정어 표시는. 2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현명해서 상대방과 통정어의 표시했어. 누가 통정어의 표시를 했다고요? 대리인이 통정어의 표시를 했을 때 본인이라는 사람은 이 통정어의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얘는 제3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선악 따질 것 없이 자 얘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 방식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통정어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이 본인은 제3자가 아니니까, 즉 저 대리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선이든 악이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본인 입장에서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본인에 대해서 얘가 제3자가 아니니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거꾸로 선이라도 그 허위 표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지. 자, 이런 걸 참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국어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거, 가짜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등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사서 이전 등기를 했다거나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거나, 자,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제3자고,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무효가 되면서 얘가 선이라면, 자,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갑이나 을의 입장, 특히 갑의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가지고 병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선이라면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얘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이게 유효가 돼야지만이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 자, 아주 전형적인 선이 제3자라면 이 통정의 표시를 한 사람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얘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근데 만일 얘가 본인이라면, 얘가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는데 얘가 본인이래. 그럼 본인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이든 악이든 얘한테도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돌아가야지. 근데 이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점이 되는 거지. 즉 본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요. 자, 문장을 잘 정리하시라고. 그 얘도 틀렸어. 3번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이건 실제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죠. 이유가 될 수 있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 제3자는 통정의 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 같은 건 필요 없죠. 제3자는. 그 5번이라는 얘기인데,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있다. 자, 그럼 얘도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럼 얘가 선이라면 이 전득자는, 자, 그 무효로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애뿐만 아니라 얘하고 또 거래한 얘도 제3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악이라 하더라도 얘가 선이라면 얘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자,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는 구체적으로 제3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일단 이론부터 먼저 보시면 제3자에 해당된 사람들은 통정의입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니까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가압류했다, 매수한 자, 뭐 한 자. 또 받았죠. 자, 그게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것이든 채권에 대한 것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여기는 상속받은 자 그랬는데 상속인이죠. 이건 포괄승계니까 당연히 제3자 되지 않고 본인,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또 제3자로 한 계약이 허위 표시로 됐을 때 제3자, 수익자, 채권이 가장양도했을 때 채무자, 이런 식으로 상속인이라든지 본인, 제3자, 수익자 했다는 얘기가 없죠. 여기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상속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건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게 하나씩 있죠. 파산자가 상대방 통장 허위 가장책을 보였을 때 파산 관제인은, 자, 한자 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 해당되지. 근데 이전받았거나, 자, 그 다음에 양수를 냈어. 근데 계약을 인수한 자. 자, 얘네들은 또 제3자에 해당되질 않죠. 계약에 보이면, 계약.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속인, 본인, 수익자, 채무자, 계약상 받은 자, 인수한 자, 얘네들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3자에 해당되잖아. 걔네들은 자, 수상한데 본체만체 해. 계약, 수익자, 상속인, 본인, 채무자. 걔네들은 수상한데 본체만치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의재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찾으란 얘기니까 걔네들 찾으란 얘기예요. 수익자, 예죠. 그거 하지 않더라도 여기 한 자, 받은 자, 파산관쟁이 그렇고 한 자, 결국 2번이죠. 골라내시기만 하면 돼. 자, 그럼 12번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한 자, 받은 자, 그 다음에 파산관제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채권을 가장양도했을 때 채무자, 아까 본체만체, 채무자 4번이 되죠.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13번 다시 한번.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자,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했어.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만 이행한 보증인, 이행한 자죠. 얘는 제3자 맞아요. 하지만 채권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본채 만채, 본인, 채무자 아니죠. 가장양수로부터 매매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에 해당되죠. 가등기한 자. 자, 하지만 이전받았지만 계약상 지위니까 계약을 이전받았다, 계약을 양수했다. 얘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되는 기억하고 디귿. 자, 1번이 되겠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사례 문제. 자, 14번은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는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랬어요.
아주 전형적인 통정의 표시 문제, 사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자, 갑이 부동산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하고 통정해서 가장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등기를 판 것처럼 해서 을한테 넘겨버린 거지. 자, 그 을은 그럼 얘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하면 갑이 야 이제 그 등기 말소해서 돌려줘 그러면 돌려줘야죠. 왜? 이게 무효니까. 무효지만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었던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까지 해줬대. 자, 얘는 그럼 제3자가 되겠죠. 자, 병이 지금 선인지 악인지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볼 테니까 틀린 거 찾아보란 얘기죠. 1번 갑을간의 매매계약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갑뿐만 아니라 을도 무효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죠. 3번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이건 무효 파트에서 배우시는데, 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거나 강행법규로 무효가 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추인할 수 없지만 여기처럼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것은 추인할 수 있죠. 자, 추인할 수 있지만은 물론 무효인 걸 알면서 추인해야죠. 그 효과는 요 매매계약 한 때로 소급한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자, 새로 법률행위 보는 거지 소급하질 않죠. 옳은 얘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효 파트에서 다시 보시게 되고. 4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 청구하려면,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악의해야 되고요.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갑이 증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았어요. 5번은 갑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 알지 못하면 되는 거지 과실 무과실은 상관없으니까, 자, 병은 보호가 되죠? 그럼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5번이 되겠죠. 5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1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은닉행위인 증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매매한 거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실제로 합의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로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만 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을 했다 그랬으니까 가장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 뒤에 을은 병한테 또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실제로는 뭐 했어요? 증여했죠. 근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둘이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는 이렇게 넘겼고, 그 뒤에 을이 이제 병한테 저 토지를 정상적으로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 얘기인데,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요 매매하고 이 증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부터 따져야 되겠네요. 당연히 매매는 허위 표시니까 무효가 되지만 증여는 실제 있는 은닉행위니까 유효가 되죠. 따라서 이제 요 등기가 문제가 돼. 증여가 없다면 이 등기도 무효로서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해서 또 거래했다면 얘가 제3자로서 선악을 따져야 되겠지만 여긴 증여가 유효니까 요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소유권 취득한 사람부터 사서 이전하겠으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본 구조는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요.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으니까 갑을 간의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모두 무효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증여는 유효가 되니까. 자,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갑은 아기의 병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 청구. 자, 갑은 병, 제3자, 아기든 뭐든 얘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오케이. 얘가 옳은 얘기가 돼요. 갑자기 악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증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등기. 자, 갑이든 을이든 병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지. 또 갑은 을을 대위해서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대위든 뭐든 병은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 말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통정의 표시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통정의 표시 문제까지 정리하시고 그 뒤에 차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차고 문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몇 가지 차고에 대한 기본적인 거 문제만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어서 정리 좀 하도록 하죠. 통정의 표시로 끝내려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차고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차고는 백구조에 있죠. 백구조. 아주 전형적으로 갑이 X토지와 Y토지 36번지하고 39번지 토지를 있는데 을이 의사는 X토지를 살 의사였는데 얘가 표시를 잘못했죠. 착각을 해가지고 39번지 팔아라. 39번지 뭐예요? Y토지죠. 자, 이게 차고고 얘가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걸 모르고 지금 자기는 39번지가 자기가 살려는 이 X토지인 줄 알고 계속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는 당연히 얘가 39번지 팔으라고 했으니까 요 토지를 생각하겠지. 그럼 요 토지는 면적도 좁고 뭐 맹지도에서 땅값이 별로 안 나가는데 얘는 Y토지를 지금 X토지인 줄 알고 얘기했으니까 가격도 굉장히 높게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했으니까 얘야. 자, 의사도 Y토지 팔 의사, 표시도 Y토지 팔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Y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여기 차고에 있는 의사 표시죠.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제 차고자로서 의사 표시한 사람이고 얘가 상대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차고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인데 이건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얘가 지금 착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 차고에 했으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백구조에서는 자, 이 차고에 대한 의사 표시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그럼 너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착각한 애가 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취소할 수가 없지. 자, 이게 우리 법조문이고 그럼 취소를 하려면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서 표의자에게 즉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하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 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중요 부분이 아니냐, 그 다음에 착오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뭐 동계 착오가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시고 다음에 또 정확하게 정리 좀 하도록 하죠. 1번은 착오에 포함되냐 안 되냐 얘기인데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자, 이것도 착오에 포함돼요. 틀렸습니다. 제외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장래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각을 한 것도 착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팔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죠. 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나오는 게 아니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장래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불확실해.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거의 잘 안 나올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착오에 포함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거 뒤에 나와요. 자, 이런 건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제로 많이 묶어놨죠. 근데 자기가 이 토지 속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데 보니까는 토지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돼. 또는 그걸 기대하고 지금 사놓으면 아무도 지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사놓으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자기 예상 기대대로 토지로 풀린 게 아니라 계속 묶여있더라는 거죠. 이거 잘못 샀다고 나 이거 착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래 나오면 예상 기대 나오면은 착오가 아니지만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것은 착오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개념에 대한 얘기니까 잡으시고. 자, 2, 3, 4, 5번은 다 동계 착오인데 원래 동계 아까 얘기했어요. 동계는 의사표시하는 이유니까 이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동계 착오가 있든 동계 불법이 반사회적이든 법률행위는 상관이 없지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죠. 다만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단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면 돼요.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끼리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또 동계 착오인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 착오라면, 즉 상대방 때문에 동계 착오를 일으켰다면 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가 있죠. 동계 착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7번을 보시게 되면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은 아주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판례죠. 매수인이 지금 대금을 안 줬다고 해서 해제를 했는데 먼저 그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해제하고 착오 취소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있다라고 들어가셔야 되지. 자, 2번이죠. 장래 미필적 사실 발생에 대한 뭐예요? 기대나 예상이죠. 장래. 자, 이건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되셨죠? 하지만 장래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이제 착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서에는 X 토지를 목적물로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Y 토지에 대해서 합치가 있었대요. 매매 합치가 있으면. 그럼 의사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연적 해석한 거. 4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의 착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법률의 착오를 무시해? 법률의 착오도 보통 착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게 동계 착오라면 표시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적용돼요. 4번 틀렸고. 5번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들어. 즉 취소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취소 의사표시 한 것이다 그 얘기죠. 4번이 되겠어요. 자, 18번까지 한번 푸시고 다음 좀 쉬었다가 이어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착오에 하는 의사표시 틀린 거. 자, 1번은 간평사에서 나왔던 건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안 한 거죠. 이런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을 하든 건물 매매 계약을 하든 여러분이 직접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그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정도는 떼서 확인을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하고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덥석 사놓고 나 잘못 샀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토지를 여러분이 또 직접 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사면서 측량까지 해서 그 실제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사나요? 그건 마땅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곧 판례죠. 그래서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은 이제 경계라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하지만 토지 매매를 하는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되셨죠? 자, 2번, 3번은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없건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자, 진위의 동의, 이게 포인트죠. 그럼 이 얘기는 표의자의 진짜 의사대로 해주겠다, 그 얘기니까. 자, 아까 지금 의라는 사람이 지금 표의자인데 착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의사는 X토지를 살 생각이었는데 잘못 얘기해서 Y토지에서 매매 계약했다. 근데 얘가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사실은 X토지 살 생각이었는데 잘못 얘기해서 Y토지로 매매 계약돼 있으니 어쩌면 좋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럼 네 의사대로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해줄게. 그럼 얘 의사는 무슨 토지? X토지대로 이게 진위에 동의해 준 거죠. 그럼 굳이 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놈의 상대방이 매매 계약하면서 얘가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안 팔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했다. 즉 알면서 이용해서 계약을 했다. 그런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유명한 거니까. 그래서 진위에 동의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좀 잡으시고. 자, 이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죠. 즉 상대방 때문에 동계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이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에 따라서 지금 있냐 없냐를 정리한 거니까 특히 2번과 4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5번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3자의 기망행위니까 사기도 성립되는 거죠. 해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대. 자, 이럴 때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착오만 적용됩니다. 이건 뭐 옛날 판례인데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죠. 그러면서 특히 2번과 4번 주의해서 보시고, 진위 동의 취소할 수 없어, 알면서 이용 취소할 수 있어. 정리가 되셨죠. 자, 이 정도에서 일단 착오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착오 뒤에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착오 보시고 이제 사기 강박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